음, 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오늘은 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유명하신 분 이름 보이죠? 정재승 님이 감수해서 출판된 책인데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 펠트먼 베럿이 지었고 변지영이 옮긴 책. 이 책을 최근 읽었어요. 최근 읽었는데 꽤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 첫 챕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 제목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잖아요. 이 뜻밖의라는 말이 저 챕터의 제목에 나와 있는 저 말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의 머리가 생각 말고 더 많은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죠? 좀 뜻밖이죠? 아마 그런 뜻으로 책 제목을 번역해서 낼 때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이성의 힘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하는 힘 때문에 생태계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를 지배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책은 첫 챕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란 능력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플라톤, 그 다음에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칸트. 이런 철학자들만 해도 벌써 그 이성의 힘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은 플라톤과 좀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성이 갖고 있는 힘, 인간의 이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책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자, 일단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영혼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영혼 3분서를 얘기를 하죠.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인간의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각각의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잘 수행을 하면 덕을 갖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성은 지혜의 덕, 기계는 용기의 덕, 그 다음에 욕구는 절제의 덕. 이렇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덕을 갖춘 인간이 이제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정의로운 인간은 이성이 지혜라는 덕을 통해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는 인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얘기냐? 스피노자의 얘기. 스피노자는 근대 철학자죠. 근대는 과학의 시대죠. 과학이 성취한 놀라운 성과를 보고 사회학이나 철학, 다른 학문들이 이 과학의 방법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죠? 과학은 우주의 자연의 질서를 수학적 방법으로 발견해서 법칙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 과학의 특징인데 이 근대 과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케플러의 법칙, 행성의 운행에 관련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음, 타원형으로 움직인다는 궤도의 법칙, 그 다음에 면적의 법칙, 주기의 법칙. 요 법칙을 보면 우주의 질서를 수학적 방법으로 법칙화하는 근대 과학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피노자도 이 수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인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보기에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세상 모든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이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일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세팅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 이 질서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질서를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간은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을 갖는 걸로 봐요. 능동적 감정을 갖는 인간은 능동이니까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 감정이 나타나는 인간은 수동,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동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인간이 수동적 감정을 갖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정념에 속박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을 해요? 이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이성을 개발을 해요. 그 이성을 개발을 해서 이성을 통해서 필연적 인과관계로 잡혀있는 필연적 인과관계인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통찰을 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가르침이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플라톤의 얘기랑 스피노자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인간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성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성이죠. 그죠? 그만큼 이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이 플라톤과 스피노자의 사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다시 이 책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뇌의 핵심 임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례를 얘기를 해줘요. 남부 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경험한 얘기인데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이 병사가 남부 아프리카에서 게릴라를 소탕하는 작전에 강제로 징집되어 투입된 거야. 그래서 이 병사가 숲속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움직임을 감지를 한 거예요. 숲속에서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보니 이 병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게릴라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선두에는 선 사람은 AK-47, 게릴라면 바로 떠오르는 소총이 AK-47이죠. 그죠? 그 AK-47 소총을 든 사람이 선두에 서 있고 게릴라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사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병사는 이제 자신의 총을 들고 안전장치를 풀고 안전장치를 푼다는 얘기는 이제 총 방아쇠를 당겨 총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안전장치를 풀고 이제 막 격발하려고 하는 찰나 옆에 있는 동료가 말려요. 저지를 해. 그래서 다시 보니까 놀랍게도 이 병사가 본 건 일렬로 줄지어 이동하는 게릴라가 아니라 솥대를 끌고 가는 한 소년이었던 거죠. 이 병사를 겁먹게 했던 두려움에 떨게 했던 AK-47이 소총이 사실 소총이 아니라 막대기였던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책에서 읽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가 이 조조와 여백사의 얘기예요. 익히 알려져 있는 얘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랍니다. 자, 이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관원들한테 쫓기죠. 쫓기다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백사. 여백사가 조조의 아버지의 의형제예요. 조조의 아버지의 의형제인 여백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백사는 그래 우리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이 조조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 지금 조조를 좀 대접을 해라. 쫓기던 끝에 아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까 먹을 것 좀 제대로 먹여줘라. 마침 집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자기는 장에 가서 좀 술을 사오겠다. 이러고 이제 여백사는 장을 보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가족들이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아요. 그런데 조조는 이 칼을 가는 소리를 듣고 저 가족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착각 끝에 가족들을 8명인가 몰살을 시켜버려요. 죽이고 난 뒤에 보니까 돼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내가 착각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어떻게 가족을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던 길에 이제 여백사를 만나요. 근데 여백사를 만난 조조는 여백사도 마저 죽이죠. 후한을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여백사까지 죽입니다. 이게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조조와 여백사의 얘기죠. 자, 조조는 2번에 걸쳐 살인을 하죠. 첫 번째 살인은 가족들을 죽이는 살인인데 이 가족들을 죽일 때는 두려움의 감정이 컸을 거라.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지금 여백사의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여유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위험하다. 저 가족들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못했죠. 이게 첫 번째 살인이고 두 번째 살인은 여백사를 죽일 때인데 여백사를 죽일 때 살인은 좀 첫 번째 살인의 양상과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힘없는 늙은이가 오고 있는데 뭐 첫 번째만큼의 두려움, 그 정도의 크기의 두려움은 없었을 거라. 하지만 계산 끝에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저 여백사를 살려두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치밀한 계산 끝에 여백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살인의 양상과 두 번째 살인의 양상은 좀 뭐하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사의 얘기와 그다음에 조조와 여백사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이성과 감정 이게 이 이성과 감정 등의 정신활동은 모두 몸을 살아있게 한다는 뇌의 핵심 임무가 나온 결과물들이다. 따라서 이성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이 이성이 감정을 온전히 통제한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힘들겠다. 뇌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성과 감정,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성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이성과 감정이 결합된 상태에서 뇌는 몸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서 내리는 정확한 판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확한 판단이 만약에 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확한 판단은 가치가 있어.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면 뇌는 이 정확한 판단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생태계 다른 존재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정신활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가장 탁월하다고 해서 그 이성이 인간 뇌의 핵심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말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뇌는 정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발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말을 갖고 있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한번 저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럼 몸을 살리기 위한 뇌의 결정은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 어떤 뇌가 내리는 판단이 어떤 이기성과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떤 철학자가 떠올랐냐면 흉이라는 철학자가 떠올랐어요. 이 흉이라는 철학자는 감정을 강조한 철학자예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강조한 철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보기에 선과 악은 도덕적 가치는 선과 악은 도덕적 가치는 이성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휴먼. 그래서 그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휴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보고 아 옳다, 그렇다 라는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선이고 옳다, 그렇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즉 부인의 감정을 갖게 되면은 이건 악이다. 이렇게 휴먼 얘기를 해줬어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으로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얘기를 해줬는데 왜 이처럼 감정을 강조했을까? 휴미 보기에 도덕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네, 도덕에서 중요한 건 실천인데 이 실천을 하게 만드는 힘은 이성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있다. 이렇게 휴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주된 것이고 이성은 부차적인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휴미예요. 흔히들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휴먼은 오히려 주된 역할을 감정한테 맡기고 선한 행동은 감정이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그럼 이성은 뭐 하냐? 이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이성이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휴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에요. 개인적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는 사회적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으로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휴먼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다시 물어보면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은 같이 기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능력. 즉 공감의 능력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게 이제 흉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면 자, 인간은 사회적인 종이다.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내리는 자신의 몸을 살리는 결정이 자기 자신의 몸한테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몸에 있는 서로 다른 뇌가 서로 상호 조절을 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상호 조절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이 갖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상호 조절과 관련돼 가지고 자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동기화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제법 있을 수 있어요. 심장 박동과 호흡이 서로 다른 사람이 동기화되는.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눈짓과 몸짓을 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활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혈류 내에 흐르는 피 안에 있는 화학 물질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종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뇌가 그 몸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의 생존과 그들의 좋은 삶과 무관한 그런 것들과 배타적인 결정으로 한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즉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결정이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결정이 그
다른 사람의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종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은 분명히 뇌과학 책이에요. 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인데 어느 인문학 책, 사회학 책에 견주어도 약하지 않는 약하지 않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더란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 진화론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된 결과를 보고 우월과 열등이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진화론의 기본 입장이 아니란 얘기. 그냥 단지 그 진화된 결과가 서로 달리 나타나는 건 서로 다른 적응의 결과일 뿐이다. 그걸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 전제인데 이 진화론의 기본 전제를 되짚어주면서 결국에는 다양성이 갖는 가치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 책은. 그 다음에 뇌의 구성과 기능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뇌과학책이거든요. 그죠? 이 과학적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어떤 뇌의 반응, 뇌의 예측, 그 다음에 뇌의 변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개인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사회적 종으로서 다른 사람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뇌를 네트워크로서 파악을 해요.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네트워크 방식인데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뇌가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뇌가 다른 몸에 들어있는 뇌와 연결되어 있어. 이 연결되는 모습을 또한 잘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 책은 담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캐치를 해보면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신과 사회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뇌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뜻밖의라는 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까지 읽어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